안녕하세요. 문버지입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를 전술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0대1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한 골차 경기였지만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양 팀의 전술 수준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나왔고 대한민국은 멕시코의 준비된 수비를 끝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전과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만 선수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령우가 왼쪽 윙백으로 이동했고 김문환이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했습니다. 멕시코는 남아공전에서 출전한 몬테스와 피달고 대신 알바레스와 로모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4-3-3 포메이션이지만 오른쪽 윙어 알바라도가 사실상 풀백 위치까지 내려오며 5-4-1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멕시코는 대한민국의 공격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초반 대한민국은 체코전과는 조금 다른 빌드업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전반 8분입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백승호가 수비라인 이기혁 자리까지 내려오고 이기혁은 서령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령우를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려 뒷공간을 공략하려는 패턴을 시도했습니다. 알바라도는 깊숙이 내려와 공을 받아 전개했고 반대로 풀백 산체스는 적극적으로 전진하며 뒷공간 침투를 노렸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 19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알바라도의 크로스를 키뉴네스가 헤더로 연결한 장면은 멕시코가 전반전에 보여준 가장 위협적인 공격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빌드업 시 수비형 미드필더인 리라 선수를 거치며 전개했으며 대한민국의 압박이 들어올 때는 로모가 삼성까지 내려와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미드필더를 거치는 짧은 빌드업을 시도했고 이후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자주 활용하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멕시코의 준비된 수비 전술이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을 경계한다고 밝혔고 실제 경기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멕시코는 수비 시 5-4-1 형태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의 뒷공간 침투를 차단하였고 실제 경기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중원에서 공을 받을 때마다 즉시 압박을 가하며 자유롭게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게 되고 전반 35분 이후에는 사실상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했습니다.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대한민국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은 소유했지만 공격 전개 속도가 느렸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경기에서 서령우를 공격의 한 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경기를 풀고 반대편에선 서령우를 높은 위치에서 배치하는 비대칭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서령우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침투 타이밍, 볼 컨트롤, 크로스, 슈팅 정확도 등 공격 과정 전반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전반 40분 이재성의 좋은 패스를 받은 장면에서도 마무리에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령우를 통해 공격 방향을 만들려 했지만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전반전은 양팀 모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공격보다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강했습니다.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결정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후반 4분 결국 경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골키퍼 김승규와 이기혁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했고 흘러나온 공을 루이스 로모가 마무리하였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였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실수였습니다.
이 실점은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집중력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전에 이어 또다시 수비 집중력 문제로 선제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실점 이후 대한민국은 황희찬과 오영규를 투입했습니다. 교체 자체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황희찬의 활용 방식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황희찬은 대표팀에서 가장 강력한 돌파 능력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이고 직접 상대 수비를 흔들고 뒷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날 황희찬은 높은 위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고 공격 전개에 참여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황희찬을 측면에 배치해 직접 수비를 흔들게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제골 이후 멕시코는 수비를 단단히 하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후반 26분에는 로모와 구티에레스를 교체하며 중원 장악력을 유지하였고 대한민국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자 멕시코는 역습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후반 29분 히메네스, 39분 바르가스 슈팅 장면은 거의 실점으로 이어질 뻔한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후반 중반 투입된 양현준과 엄지성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후반 30분 양현준이 좋은 침투 이후 크로스를 올린 장면은 비록 옵사이드가 선언됐지만 대한민국이 경기 내내 보여주지 못했던 빠른 측면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41분 엄지성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조규성이 강한 헤더로 연결했습니다. 골이 됐어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멕시코 골키퍼 랑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도 이강인과 조규성이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에 실패하며 경기는 그대로 끝이 났습니다. 김순규는 경기 전체로 보면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 19분 헤더 선방, 후반 29분 히메네스와의 1대1 상황 선방, 후반 39분 바르가스의 결정적인 슈팅 선방까지 팀을 여러 차례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골키퍼라는 포지션은 결국 실점 장면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 한 골이 경기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공격 루트의 다양성 부족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강인과 황인범이 막히면 공격 전체가 정체됩니다. 멕시코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노렸고 결국 무실점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강인과 황인범이 봉쇄되었을 때 공격의 활로를 열어줄 대안을 찾아야 하고 이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성은 활동량과 전술 수행 능력은 뛰어나지만 현재 3-4-3 구조에서 왼쪽 공격수 역할이 가장 적합한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립토 중 한 명인 이강인은 공격 전개를 위해 삼성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선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황희찬이나 오영규의 선발 기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는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나왔습니다. 수비 시 5-4-1 형태를 만들며 이강인을 효과적으로 봉쇄했고 준비한 전술을 경기 내내 잘 수행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멕시코의 준비된 수비를 상대로 명확한 해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강인과 황인범이 막혔을 때 대안이 보이지 않았고 윙백을 활용하는 전술 속에서 서령우의 활용 역시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이번 승리로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남아공전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남아공전을 앞둔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강인과 황인범이 막혀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오영규를 어떻게 조합해 더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낼 것인가입니다. 이번 멕시코전은 대한민국 대표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